제14화 운명적 만남리. 양도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청에 운집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주 모용부는 특유의 날카로운 눈초리로 해동파 진영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의 시선은 혈기왕성한 고연도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양도인 옆에 묵묵히 시립해 있는 무도에게 가닿았다. 저쪽은 필시 장남인 고연도를 내보낼 심산이로군. 양도인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터. 차라리 후기지수끼리의 대결로 모시기는 척 수락하는 편이 이득이 되겠구나. 빠르게 주파나를 튕긴 모용부가 부채를 접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무림의 평화를 염려하시는 양도인 어르신의 고견에 따르겠습니다. 헌데 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조카 아이가 하나 있을 뿐이오. 고장문의 아드님은 올해 연치가 어찌 되시오? 고연도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호기롭게 대답했다. 올해 22이오. 모용부가 뒤를 돌아보며 불렀다. 모용복, 앞으로 나서거라. 그의 부름에 모용부의 곁에 서 있던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모용복은 모용부의 친동생 모용삭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가문의 비전 무공을 사사받았기에 모용세가의 미래를 책임질 제목이었다. 너는 올해 나이가 몇이더냐? 18이옵니다. 가주 어르신. 모용부가 빙긋 웃으며 고연수를 향해 말했다. 들으셨소? 우리 측은 이제갓 18살의 어린 조카요. 한 명은 이미 장성한 22의 어른이고 한 명은 소년티를 채벗지 못했으니 이는 명백히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겠소? 양도사께서 제안하신 일이니 거부할 수는 없으나. 모용부의 시선이 양도인 뒤에 서 있는 무도를 향해 지그시 꽂혔다. 그 노골적인 눈빛의 의미를 간파한 양도인은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저 여우 같은 놈이 고연도를 피하고 무도를 지목하려 드는구나. 무도가 무공을 익힌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체내에 잠재된 기운은 저 어린 놈이 감당할 수준이 아닐 터.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양도인은 고연수를 향해 은밀히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눈빛을 보냈다. 고연수 역시 양도인의 안목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졸지의 해동파와 고구려무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무도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내가 해동파를 대표하여 비무대에 올라야 한단 말인가? 양도인이 굳어버린 무도의 어깨를 꽉 쥐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당황하지 마라. 진검이 아닌 목검이다. 그저 너의 묵직한 내공을 믿고 내 몸이 이끄는 대로만 움직여라. 제가 어찌 이런 막중한. 무도가 망설이는 찰나 머릿속에 사경을 헤매는 을두지 행수와 짐승 같은 놈들에게 난도질당해 죽어간 양복 대장의 피투성이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은인의 원수를 갚고 저 오만한 선비족 놈들에게 잃어버린 조선의 기계를 보여줄 유일한 기회다. 까짓것 죽기 살기로 부딪혀보자. 결의를 다진 무도는 양도인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한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도가 해동파의 대표 선수가 되었다. 무도가 목검을 쥐고 비무대로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버님! 모용세가의 진영에서 한 줄기 붉은 그림자가 솟구쳐 오르더니 사뿐히 비무대 한가운데에 내려앉았다. 무도에 어찌 사내와 계집의 구별이 있단 말입니까? 저 역시 올해 17, 당당한 모용세가의 핏줄이자 아버님의 여식입니다. 제가 나서서 가문의 명예를 증명하겠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붉은 장포를 휘날리며 나타난 소녀는 다름 아닌 모용부의 외동딸 모용언이었다. 무도는 크게 놀라 두 눈을 부릅뜨고 홍의의 소녀를 주시했다. 저 소녀는 분명 후원에서 나와 검을 겨뤘던 그 청의 소년이 아니던가. 어찌 사내의 허물을 벗고 여인이 되어 나타났단 말인가.
모용부는 어릴 적 어미를 잃은 모용원을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딸의 당돌한 등장에 당혹감과 대견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수백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스스로 무대에 오른 딸을 강제로 끌어내릴 명분이 없었다. 양도인의 묵직한 고갯짓이 떨어졌다. 무도 역시 허공을 가르며 가뿐히 도약하여 비무대 위로 올라섰다. 사뿐히 내려앉는 소녀의 경공과 묵직하면서도 민첩하게 착지하는 무도의 신법에 군중들이 일제히 감탄을 터뜨렸다. 오호, 두 후기지수의 기백이 대단하군. 역시 명문세가와 고수의 제자답다. 비무대의 공기가 날카롭게 얼어붙었다. 모용원은 후원에서의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진지한 얼굴로 목검을 꼬나쥐고 폭권의 예를 취했다. 무도 역시 투박하지만 단단한 자세로 마주 섰다. 시작! 야! 모용원이 짧은 기합소리와 함께 신형을 날렸다. 그녀의 붉은 장포가 피어나는 모란꽃처럼 허공에서 화려하게 휘날렸다. 모용원은 우측으로 신형을 틀며 무도의 사각을 파고들더니 등 뒤에서 무도의 어깨를 향해 예리하게 목검을 내리쳤다. 이크! 무도는 등 뒤로 훅 날아오는 검기를 몸을 굽혀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용새가 특유의 환영검이 펼치는 기만술이었다. 어깨를 노리던 목검이 허공에서 기괴하게 꺾이더니 정면으로 쇄도하며 무도의 하단을 쓸어버리려 했다. 동시에 비어있는 왼손에서 매서운 장력이 뿜어져 나와 무도의 목덜미를 노렸다. 위에서는 검이, 아래에서는 장력이 들이닥치는 절체절명의 양면 공격. 지켜보던 무리민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위험하다! 그러나 무도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 같은 탄력으로 왼발을 바닥에 강하게 구르며 뒤로 솟구쳐 올랐다. 모용원은 무도가 착지하기도 전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폭풍 같은 연격을 퍼부었다. 두 목검이 쉴 새 없이 격돌하며 나무가 부서지는 파열음을 뿜어냈다. 붉은 장포를 휘날리며 미려한 춤을 추듯 공격을 퍼붓는 모용원과 단단한 하체를 축으로 묵묵히 쳐내는 무도의 공방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건물로다. 소녀의 공세는 화려하고 매서우나 소년의 방어는 태산처럼 묵직하구나. 결코 실력이 밀리지 않거늘. 헌데 저 소녀는 어찌하여 반격하지 않는 것인가? 관중들의 의문대로였다. 무도는 모용복이 나섰을 때는 끓어오르는 호승심으로 피를 말렸건만 상대가 모란꽃 같은 소녀로 바뀌자 본능적으로 공격의 창끝이 무뎌져 버린 것이다. 제자의 답답한 방어전을 지켜보던 양도인이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이놈! 지금 비무대에서 춤이라도 추는 것이냐? 내가 혼례식장에 축객으로 온 줄 알겠구나! 양도인의 벼락 같은 호통에 무도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아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어깨에 조선의 긍지와 을두지행 스님의 핏값이 얹혀 있거늘. 눈빛이 변한 무도가 목검을 다잡았다. 무도는 절벽 동굴에서 몸에 새겼던 조선의 무형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무도의 신형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목검이 마치 진흙 속을 가르듯 느릿하고 기괴한 궤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시였다. 모용원의 시야에는 무도의 느릿한 목검이 자신의 우측 허리를 노리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 좌측 어깨를 찌르고 들어왔고 다시금 다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지쳐 들어오는 등 사방에서 칼날이 쇄도하는 듯한 환각에 빠져들었다. 모용원은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초식 앞에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다. 아! 보법이 치명적으로 엉킨 모용원은 결국 무도의 목검에 허벅지를 가격당하고 중심을 잃으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찝고 말았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자 덜컥 가슴이 내려앉은 무도가 황급히 목검을 던져버리고 다가갔다. 괜찮아? 간신히 상체를 일으킨 모용원은 아픔보다 수치심에 고운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 흥! 너 오늘만 벌써 나를 2번이나 쓰러뜨렸어. 승부는 명백했다. 모용부는 자신의 외동딸이 패배했음에도 두 소년 소녀의 묘한 기류와 무도의 압도적인 무위를 보며 내심 놀라움과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모용부가 가볍게 허공을 밟아 비무대 중앙에 내려섰다. 승부는 났소. 과연 양도인 어르신의 제자답게 그 무위가 태산 같구려. 그는 고연수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폭권했다. 고장문. 이 모용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해동파의 사죄를 표하오. 부일 을두지가 쾌차하면 찾아가 사과를 하겠소. 이는 승패에는 승복하겠으나 후일 을두지를 만나 확실히 진상을 묻겠다는 뜻이었다. 상대가 숙이고 나오자 고연수 역시 묵직하게 예를 갖춰 답했다. 초청해 주신 자리에서 저희가 되려 결례를 범했소. 모용부가 군웅들을 향해 호탕하게 웃으며 양팔을 벌렸다. 자, 사소한 오해는 풀었으니 오늘 밤은 이 모용부가 천하의 영웅들을 위해 진수성찬을 내겠소. 모두 밤이 새도록 마시고 즐기시구려. 피바람을 예상했던 무리민들은 극적인 화해와 화기애애한 결말에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질렀다. 연회장 곳곳에서는 오늘 비무를 펼친 무도와 모용원의 뛰어난 무위와 미모를 칭찬하며 하늘이 내린 한 쌍의 비익조 같다는 농담 섞인 덕담이 끊이지 않았다. 무도는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뜨거운 찬사의 쑥스러움과 벅찬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이번에는 푸른색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단장한 모용원이 사뿐사뿐 양도인과 무도가 앉은 탁자로 다가왔다. 양도인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제자를 잠시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당돌한 소녀의 요청에 고연수와 태백 장문이는 흥미롭다는 듯 허허 웃음을 터뜨렸고 양도인 역시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용원은 얼굴이 붉어진 무도의 소매를 잡아채어 인적이 드문 후원 정자로 이끌었다. 너는 나를 2번이나 쓰러뜨리고서 어찌 먼저 찾아와 안부를 묻지 않는 거야? 새초롬하게 따져 묻는 모용원의 달빛 아래 고운 자태를 마주하자 무도는 가슴이 쿵쾅거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뱉었다. 내가 청이를 입은 사내였다가 다시 홍포를 두른 여인이었다가 이제는 또 푸른 옷을 입고 나타나니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하하하. 무도의 엉뚱한 대답에 모용원이 배를 잡고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그 귀여운 변명은 이 누이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마. 무도는 어이가 없다는 듯 반문했다. 내가 너보다 한 살이 많거늘 어찌 내가 누이란 말이야? 그의 진지한 반문에 모용원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어휴, 참으로 융통성이 없네. 헌데 너는 어디에 머물고 있어? 무려산에서 양도인 어르신을 모시고 있어. 양도인? 너는 스승님을 그리 부르냐? 나는 아직 정식 제자가 아니야. 속사정이 좀 있어. 모용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불쑥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무슨 날인데? 어휴, 5월 5일 단오잖아. 큰 장이 설 거야. 내가 찾아갈 테니 함께 구경하러 가자. 북방 기마 민족의 기상을 타고나 남녀의 내외를 괴념치 않는 모용원의 당찬 태도에 무도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무도가 대청으로 돌아오자 양도인은 이미 일행들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밤길을 걸어 숙소인 소옥루로 돌아왔다. 객실에 들어서자 양도인이 매서운 안광으로 무도를 쏘아보았다. 내가 비무에서 모용원을 쓰러뜨릴 때 쓴 마지막 초식. 그것은 결코 내가 가르친 쾌검이 아니었다. 대체 어디서 그런 검초를 배웠느냐?
자신이 가르친 무공을 쓰지 않아 화가 났다고 착각한 무도는 황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동굴 비경에서 겪었던 기연과 절벽의 그림자 검객에 대해 이실직고했다. 죄송합니다. 얼떨결에 벽에 새겨진 무형의 초식이 튀어나왔습니다. 양도인의 굳었던 안면 근육이 서서히 풀리며 눈이 번쩍였다. 그것은 필시 잃어버린 조선 선조들의 무맥이 담긴 기연이로다. 하늘이 너를 선택한 것이니 참으로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다. 흔들림 없이 정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헌데 모용새가 처자와는 어찌 그리 가까워진 것이냐? 무도가 낮에 후원에서 청의 소년을 만났던 과정을 낱낱이 하자 양도인이 껄껄 웃으며 턱수염을 매만졌다. 그 낭돌한 처자가 내 놈에게 단단히 마음을 빼앗긴 모양이구나. 좋다. 남녀의 연이란 하늘이 맺어주는 법. 나는 며칠 무림의 피비린내를 맡았더니 두통이 일어 당장 무려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이왕 요양에 온 김에 며칠 머물며 단오 축제도 즐기고 경험도 쌓고 돌아오너라. 양도인은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 탁자 위에 은자 몇 양을 덩그러니 남긴 채 바람처럼 방을 빠져나갔다. 텅 빈 객실에 홀로 남은 무도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요양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단오 축제의 약속과 오늘 거둔 승리의 쾌감이 가슴 한편을 간지럽게 했지만 그의 뇌리에는 여전히 핏물 속에 쓰러진 양복 대장과 사경을 헤매는 을두지행수의 얼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녕, 내가 모용원과 친분을 쌓아도 되는 걸까? 무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